오늘 저는 그 책을 왜 읽어야 되냐 뭐 이런 질문을 제가 받았거든요. 책 읽는 얘기 연관해서 책을 읽으려면 또 책을 쓰시는 분이 계셔야 되니까 글 쓰는 얘기, 그리고 약간 엉뚱한 느낌이 오실지 모르지만 시간 관리에 대한 얘기를 조금씩 연결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그래도 이제 나이가 제법 들었거든요. 근데 살아보니까 거의 모든 일의 끝에 가니까 글쓰기더라고요. 예외가 있을까 저 자꾸 생각해 보는데 별로 예외가 없어요. 일단 제가 한 몇 가지 종류를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저처럼 연구자가 된다, 그래서 대학 교수가 되거나 연구원의 연구원이 된다 그러면 그냥 쓰지 않으면 죽는 거거든요. 저희들은 그냥 끊임없이 논문을 써야 되는데 그 논문 쓴다는 게 그냥 그게 글쓰기잖아요. 언뜻 생각하면 논문이라는 거는 그냥 데이터만 좋으면 그냥 무조건 논문이 되나, 그냥 어느 날 우연히 기가 막힌 발견을 하면 그게 논문이 되나,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오래전에 되게 신기한 개미를 발견했거든요. 코스타리카라는 중미의 나라에서 가끔 가다가 개미들 사회에서 혼자서 나라를 세워봐야 옆에서 더 큰 나라들이 많다 보니까 잘못하면 나라를 건설했는 줄 알았는데 습격을 당해서 죽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초창기에 나라를 세울 때 여왕개미들끼리 동맹을 자주 맺어요. 여러 여왕개미가 한꺼번에 알을 같이 낳아가지고 키웁니다. 그러면 짧은 시간 내에 큰 병력을 확보할 수 있어서 주변의 다른 작은 나라들을 평정할 수가 있거든요. 얼마나 이런 일이 자주 벌어지는지는 우리가 아직 사실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경우에 저 땅 밑에서 벌어지고 있어서. 그래도 한 몇십 종, 3, 40종에 대해서 연구가 돼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우연히 코스타리카에서 사진에 보시는 대로 저 밑에 사진에 보면은 큰 개미 한 마리는 조금 붉은색이고 또 이쪽에 있는 건 검은색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저 두 여왕개미가 다른 종의 여왕개미입니다. 종이 다른데도 천하를 통일하기 위해서 잠시 동맹을 맺은 겁니다. 자연계에 이런 예를 발견한 사람은 저밖에 없거든요. 제가 얘기 드리는 이건 뭐냐 하면 조조가 오랑우탕하고 손잡고 유비를 쳐들어간 거예요. 종이 다른 그런 종들끼리 살림을 같이 차린. 이건 뭐 한 번도 이런 예는 발견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네이처에다가 탁 수락이 되겠지 그리고 보냈는데 뭐 일주일도 안 돼서 저 편집장인 저한테 편지를 보냈는데 우리 네이처 독자들은 별로 관심이 없는 주제다 이러는 거예요. 이게 재미없으면 뭐가 재밌나. 그래서 사이언스에 또 보냈어요. 근데 똑같은 답을 얻었어요. 그런데 학회에 가서 제 외국 동료들만 만나면 그 동료들이 지금까지 한 20년 동안 저 골려 먹었어요. 제가 안주예요. 그냥 모여 앉으면 야, 천하에 그런 연구하고도 네이처 사이언스에 못 낸 놈이 여기 앉아 있어. 그리고 저를 맨날 골려 먹어요. 한 몇 년 전 일인데요. 그 중에 한 친구가 갑자기 저한테 야, 근데 너 그때 그 논문의 제목을 뭐라 그랬냐? 그러니까 종 간의 갈등과 협동, 아즈텍 여왕개미들 간에 벌어지는 뭐 어쩌고 이렇게 썼겠지. 그랬더니 그러니까 떨어졌지. 그래서 왜? 그랬더니 베네톤이라는 저 옷 파는 회사 광고 늘 저렇게 하잖아요. 아주 다인종을 늘 같이 붙여놓고 그 다음에 저기 United Colors of Benetton 이렇게 하고 붙인다고요. 여러 색깔을 다 씁니다 하는 걸. 그래갖고 저한테 제목을 United Colors of Ants라고 썼으면 그런 편집장이 이거 무슨 소리야? 그러고 읽어봤을 거라는 거예요. 제목이 중요합니다. 논문이라는 건 데이터도 중요하고요. 어떻게 그 전개를 잘 했느냐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일단 제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사람의 마음을 확 끌어야 되는 거거든요. 야, 이거 뭐 과학하는 사람들도 제목 가지고 그 정도냐? 예,
제목이 그렇게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저렇게 기가 막힌 연구를 하고도 좋은 학술지에 내지도 못한 바보입니다. 미국의 MIT에, 보스턴에 있는 MIT에 가면 저희 기본적으로 공대잖아요. 우리나라에서는 매사추세츠 공대 이렇게 부르는데 거기에서 졸업을 하려면 저 책을 거의 전교생이 다 읽어야 됩니다. 저거는 미국에서 글을 조금 쓴다, 글쓰기 훈련을 받는다 그러면 누구나 읽어야 되는 아주 기본적인 책인데요. 우리 이제 보통 제목은 기억을 잘 못하고요. 저자로 기억을 주로 합니다. 스트랑크 앤 화이트라고 하는 책 뭐 이러면서 하는데 그야말로 글을 어떻게 쓰느냐 하는 거예요. 아니 이걸 공대생들한테 왜 이런 걸 가르칠까? 인문학을 한 분이 글을 잘 쓰는 건 뭐 좀 당연하게 느껴지시죠? 우리나라에서는 공학이나 과학을 한 사람이 글을 못 써도 당연한 걸로 용서해 주십니다. 근데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인문학적인 것보다는 아마도 과학적이고 기술적인 게 내용이 어려우니까 그걸 남에게 설명하려면 훨씬 더 글쓰기 재주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MIT에서는 너희가 공학과 과학을 하는 사람이 되려면 글쓰기 훈련부터 받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사실은 저는 은근히 이 덕을 보고 사는 사람이거든요. 과학자인데 뭐 글 조금 쓸 줄 안다. 그래서 오히려 저는 은근히 덕을 보는 사람이지만 사실은 그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서양의 유명한 작가들, 베스트셀러 작가들, 그래서 과학자 출신의 작가들이 굉장히 많아요. 성공도 많이 하고. 에이, 나는 연구자 되지 않을 건데, 회사 취직할 건데, 내가 무슨 글쓰기가 필요하냐. 회사에 다닌다는 건 뭐 하는 겁니까? 항상 기획안을 내고 이런 거죠. 알아듣기 쉽게 얼마나 잘 썼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그 장래가 결정이 되는 겁니다. 에이, 난 이런 거 안 하고 그냥 치킨집이나 하나 내고 자영업 할 거야. 내가 무슨 글쓰기가 필요할까? 전단지 하나 만들어서 아파트에 돌리고 해야 되잖아요. 그 한쪽짜리 전단지 안에 몇 글자 안 들어가겠지만 그것도 글쓰기예요. 저는 이 세대니까 얘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 때는 연애 편지를 쓰는 세대였잖아요. 그래서 예쁜 종이를 마련해가지고 밤새도록 씁니다. 쓰다가 이게 잘못 썼으면 또 구겨서 버리고 또 새로 쓰고 이래갖고 그냥 한 열흘 밤을 잠도 제대로 못 자고 그냥 착 써가지고 잘 접어가지고 갖고 있다가 버스 안에서 버스가 덜컹 한번 흔들릴 때 넘어지는 척하면서 그 여학생 가방에다가 팍 찔러놓고 저 편지를 얼마나 설득력 있게 잘 썼느냐에 따라서 지금 누구랑 살고 있느냐가 결정되는데 세상에 이것처럼 중요한 글쓰기가 또 어디 있습니까? 제가 대충 우리 삶 모든 면을 다 커버했다고 생각합니다. 글쓰기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인간은 글이라는 걸 개발한 유일한 동물이거든요. 자연계에 우리 빼놓고 글을 가지고 있는 동물은 없습니다. 그런 동물에게 글쓰기가 중요하지 않으리라는 거가 그게 오히려 이상한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 교육 시스템에서 이 글쓰기를 제대로 안 가르치는 게 전 너무나 어리석다고 생각해요.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게 글쓰기인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중학교 2학년 때 제 모습인데요. 제가 학교에서 하는 백일장에서 어쩌다가 시부문 장원을 해서 그날 금메달을 학교에서 받아서 집에 가져왔어요. 그래서 그날 금메달 건 사진도 하나 찍어 놓고. 근데 저 때가 저희 개교 60주년인가 이랬어요. 그래서 잔치를 크게 벌렸어요. 그리고는 저희 선배님, 시인 장만영 선생님을 모셔서 심사를 의뢰를 하는 바람에 공정한 심사가 진행되는 바람에 저 같은 신예가 장만영 선생님이 너무 평을 잘해 주셔가지고 중고등학교 다 있는데 고등학교형도 장원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중고등학교를 통틀어서 최대천의 시가 가장 탁월하다 이렇게 써주시는 바람에 그냥 그날부터 착각을 한 겁니다. 나는 이 세상에 시인으로 태어났구나. 내가 그냥 이 세상에 온 게 아니다라고 이제 착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시인의 삶을 살고 싶었는데
저희 때는 무조건 이과 가는 시절이었거든요. 고등학교에 올라갔는데 저를 이과로 배정을 학교에서 하더라고요. 그 달려가서 교장 선생님 방으로 쳐들어가서 제가 문과 영순입니다. 제가 별명이 시인입니다. 저를 문과 안 보내시면 우리 여기서 문과 갈 놈이 없습니다. 교장 선생님 3년 동안 저를 피하셔서 제가 어쩔 수 없이 과학자가 됐습니다.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하니까 사실은 그 교장 선생님께 너무 고마워요. 제 글쓰기는 1997년에 저는 이제 영어 책을 먼저 내면서 글을 쓰게 됐습니다. 97년에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 출판부에서 책 2권이 나왔고요. 저한테는 잊을 수 없었던 순간이 과학자로서 무슨 과학 교과서에 뭐 제가 소개가 됐다 그러면 뭐 그것도 좋기는 하겠는데 이렇게까지 흥분될 일은 아닐 텐데요. 어느 해에 중학교 2학년 교과서에는 개미와 말한다라는 국어 교과서에 제 글이 실렸고요. 고등학교 1학년 교과서에는 황소개구리와 우리말이라는 글이 실려가지고 저 두 교과서를 받아들고 제가 너무 흥분해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제 주변 사람들한테. 노벨상을 받은들 이보다 더 기쁘겠느냐. 과학은 과학대로 하면서 국어교과서에 제 글이 실린,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보면 양쪽을 다 거머쥔 너무나 행복한 사람입니다. 제가 그동안 쓴 책들이 언제 어느 기자가 저한테 와서 인터뷰를 하면서 선생님 이름이 겉장에 나온 책만 거의 100권이더라. 참 무지막지하게 많이 썼습니다. 1999년에 개미제국의 발견이라는 책을 우리말로 쓴 책은 저 책이 처음이었는데요. 지금 한 20년 동안 그렇게 많이 썼으면 참 억세게 썼네요. 대부분의 작가들이 글 쓰는 그 작업 자체를 엄청 그 고행으로 생각하는데 저는 즐거워요. 왜냐하면 글 쓰는 게 제가 밥 먹는 일은 아니거든요. 저는 과학자로 밥은 먹고 살고 있고 글은 제가 그냥 좋아서 쓰다가 보니까 저 그냥 좋아서 쓰다가 보면 그게 책이 되고 또 쓰다가 보면 책이 되고 그래서 너무 어떻게 보면 행복해요. 저는 어렸을 때는 어느 날 정말 할 게 없어서 그냥 몸을 비비 꼬고 마루에서 그러고 있는데 저 구석에 무슨 책이 한 권 있더라고요. 야, 저게 뭔가 그래서 끌어다가 보니까 동화 백과사전이더라고요. 제가 아들 사형제의 맏인데 너무 밖에 나가는 것만 좋아하는 참 골치 아픈 아들이었는데 저희 어머니가 어느 날 보는데 제가 책을 보고 있으니까 야, 이거 우리 큰아들이 독서를 좋아하나 보다 이렇게 착각을 하셔가지고 세계 동화전집을 사주셨어요. 저를 위해서. 내가 가보지 않은 북구의 어느 나라, 스웨덴의 얘기, 스위스의 얘기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막 상상력이 동원되면서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 진짜 독서를 하기 시작한 거죠. 중학교에 입학을 했더니 저희 어머니가 또 한국 단편문학 전집을 사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저걸 거의 씹어먹을 정도로 읽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단편문학에 대해서 무슨 깊이 있게 아는 건 아니지만 제법 많이 압니다. 고등학교에 진학을 했더니 그때 알렉산드르 솔제니츠니 노벨 문학상을 받았어요. 모닥불과 개미 딱 반 페이지짜리 수필이었어요. 굉장히 짧은 수필이었는데 아마 그 러시아의 추운 겨울날 모닥불을 펴놓고 있다가 이게 장작이 이제 더 쓰러져 가니까 새로운 장작개비를 하나 갖다가 얹어놨는데 그 안에 개미집이 있는 줄 모르셨던 거예요. 근데 개미들이 막 불이 타니까 뛰쳐나왔다가 그 개미가 다시 자기 동료들을 구하러 불로 뛰어드는 그걸 그냥 묘사한 겁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문장을 보면 통나무를 붙잡고 바둥거리면서 그대로 거기서 죽어가는 것이었다. 저게 끝이에요. 솔제니슨 선생님도 쟤네가 왜 그러는지 이런 거에 대한 아이디어가 전혀 없는 거죠. 저도 읽으면서 그래, 개미는 참 신기해. 그리고 저도 끝났어요. 근데 왜 이 글이 제 머릿속에 남았는지는 저도 이해 못합니다. 그런데 제가 우여곡절 끝에 과학자가 되기로 마음먹고 미국에 유학을 간 겁니다. 펜스테이트라고 펜실베니아 주립대학에 석사를 하던 시절인데
어느 날 저 수강펠람을 이렇게 들척이고 있는데 아마 세 번째인가 네 번째 학기쯤 되는데 강의 제목이 사회생물학? 뭐 이런 게 있어? 그냥 신청해서 들어가서 앉았는데 교수님이 딱 들어오셔서 사회생물학이란 이러고 설명을 시작하는데 개미들이, 일개미들이 왜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는가? 이런 걸 연구하는 학문이라고 그러는데, 솔제니츠니 그게 궁금해 했는데? 그래서 저 그냥, 이게 뭐 이런 게 다 있지? 그러고 얼마 있다가 한 2주 후에 그 교수님이 꼭 읽어야 될 책으로 The Selfish Gene, 이기적 유전자를 꼭 읽어야 된다. 그래서 저 책을 사서 밤을 새워서 다 읽었습니다. 그날 새벽에 이렇게 저 이기적 유전자 책을 덮고 난 다음에 창문을 이렇게 열었는데 베란다로 나왔는데 안개가 굉장히 많이 껴있던 날이었어요. 거기 이렇게 한참 서 있는데 천천히 안개가 걷히더라고요. 그러면서 세상이 보이기 시작하는데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상징적인 장면이었냐면요. 저 책을 읽으면서 제가 어려서부터 살면서 세상사에서 그렇게 궁금했던 여러 가지, 왜 사람들은 이렇게 행동할까? 왜 이런 일은 벌어지는 걸까? 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게 저 책을 읽으면서 가지런히 정리가 되는 너무너무 황홀한 경험을 밤새도록 한 거거든요. 그런 새벽에 섰는데 세상이 안개가 쫙 걷히는데 그 기분을 말로 표현하기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저는 그 순간에 나 그냥 이거 공부할래. 그래서 저는 사회생물학자가 된 겁니다. 너무나 신기하게 솔제니츠니 저를 과학으로 이끌어 준 셈인 거죠. 그래서 저는 저 소시오바이올로지를 저 책을 쓰신 이오 윌슨 교수님의 제자가 돼서 하버드 대학으로 옮기고 저같이 한국에서 공부 정말 안 하던 사람이 세계 최고의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제가 하게 됐습니다. 이분이 개미학의 세계 1인자인데 독일의 2인자라고 불리는 베르트 힐더블러라는 교수가 있는데 저 양반을 좀 데려왔으면 내가 연구 같이 하면 좋겠다. 그럼 하버드가 군소리 없이 저분을 그야말로 기가 막힌 연봉을 드리면서 저분을 또 모셔왔어요. 그래서 한 학과 안에 세계 1인자, 2인자가 같이 있는 거예요. 거기서 제가 두 분한테 저는 개미를 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렇게 폭탄 선언을 해갖고 그냥 다들 왜? 근데 개미나 벌은 이미 연구가 굉장히 많이 됐거든요. 그들이 어떻게 복잡한 사회를 구성하고 살게 됐느냐에 대한 이론적인 연구도 많이 됐고, 그런데 흰개미는 흰색을 띠는 개미가 아니라 전혀 다른 종류의 곤충이거든요. 사찰에 기둥 갉아먹고 뭐 이러고 있는데, 그 흰개미가 왜 사회성 곤충이 됐느냐 하는 거에 대한 건 연구가 거의 된 게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걸 연구하고 싶다. 그래가지고 조랩터라라는 아주 희귀한 곤충을 연구하겠다고 우겼어요. 윌슨 교수님이 저한테 어느 날 그러시더라고요. 나는 내 생애에 너같이 고집센 놈은 처음 봤다. 여기 다 개미 하는데 왜 너만 딴 거 하려고 그러냐. 하여간 허락해 주십시오. 1년 가까이 제가 끈질기게 설득해서 드디어 이제 저보고 그럼 해봐라 그랬습니다. 그럼 해봐라 라는 소리를 듣는 그 순간 제가 세계 1인자가 됐습니다. 왜? 이 곤충을 연구하는 사람이 전 세계에 한 명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냥 나 이 곤충 연구해 라고 얘기하는 순간 제가 세계 1인자예요. 세계 1인자 되는 거 아주 쉽조잉 하면 되는 건데, 그렇게 해갖고 제가 결국은 이제 논문도 이제 쓰고 94년도에 서울대학의 교수로 돌아왔는데, 그 전에 미국의 미시간 대학의 교수를 하다가
서울대 교수를 하다가 지금은 제가 이화여대 교수를 하는데 대학은 제가 한 3군데 이렇게 옮겼지만 제 연구실 이름은 언제나 똑같이 갖고 다녔거든요. 행동과 상태를 연구하는 실험실이다 이렇게 해놨는데 서울대학에 와서 난감한 일이 벌어지더라고요. 그 생물학을 하겠다는 학생들이 이제 대학원에 오고 싶어서 찾아오는데 분자생물학을 하고 싶어 하는 아이들은 찾아갈 교수가 많죠. 근데 몇 안 되더라도 자연에 나가서 무슨 동물 연구하고 싶다는 친구들은 전국에서 찾아갈 사람이 어떻게 보면 저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한 1년에 한 7, 80명이 찾아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와가지고 기린 연구하고 싶습니다. 코뿔소 연구하고 싶습니다. 나도 아직 아프리카 못 가봤는데, 돌고래 연구하고 싶습니다. 해양학과도 배가 없는데. 그러니까 맨날 안 된다는 얘기만 제가 하고 있더라고요. 연구비는 없지, 이걸 할 방법이 없어서. 그러다가 한 1년 반쯤 되던 어느 날인데, 이런 상태로 내가 과연 이 학문을 우리나라에 뿌리내리게 할 수 있을까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제 연구를 버리기로 그날 결심을 했어요. 내 연구는 일단 접고, 왜냐하면 저는 열대를 가야 되는데 그게 상황상 너무 힘들더라고요. 저는 제 월급 가지고 그래도 아껴서 갈 수는 있는데 대학원생들을 데려가서 길러야 되잖아요. 그 돈까지는 제 월급에서 줄 수도 없고 그래서 포기를 했어요. 그리고 대학원생들이 하고 싶어하는 연구를 최대한 한번 같이 해보자. 그러다가 보니까 저희 연구실에서 한 동물들 사진들입니다. 이게 동물원이지 이게 무슨 연구실입니까? 대개 제 분야의 제 동료들은 평생 한 가지만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한 동물만 몇십 년을 하다 보니까 그 동물의 세계 최고의 권위자가 되는 거죠. 학회에 가면 맥주 마시러들 나가면 제가 또 이것 때문에 안 줍니다. 야, 너 지난달에 보니까 귀뚜라미 논문 썼더라? 말 논문도 쓴 놈이야. 민물고기도 연구해. 야, 넌 도대체 뭐 하는 놈이냐? 참 싫었어요, 그게. 너무 재밌으라고 서로 이제 농담을 하는 건데 저한테는 너무 아프게 제 폐부를 계속 찌르는 일이었는데, 제가 아마 마음속 깊이 그게 굉장히 억울했나 봐요. 제자들에게 제 삶을 양보한 것 같은 그게 너무 억울했던 모양인데, 학문마다 지난 한 15, 16년 동안 백과사전을 만드는 게 일종의 붐이었습니다. 왜 꼭 했어야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간 제 분야에도 2010년에 그래서 백과사전이 나왔습니다. 동물행동학 백과사전, Encyclopedia of Animal Behavior 하는데 그 각 섹션마다 또 편집장이 있어야 되는데 17명의 편집장을 선임하는 과정에서 사회행동 분야에 절도로 해달라고, 제가 너무 황송해서 그냥 앞뒤 재지도 않고 오케이 하겠다고 수락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거 좀 말이 안 되는 일이거든요. 동물행동학 분야에 대한민국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일본은 동물행동학회가 있고요. 학회가 모이면 한 1000명씩 모입니다. 우리나라에도 학회 만들어 달라고 제 주변 분들이 많이 그러는데 제가 늘 한 20명으로 학회 할래요? 이러고 얘기합니다. 저하고 제 제자 몇 명이 다거든요. 그런 나라의 사람을 편집장을 하라고 그러니까 제가 이게 말이 되나 그러면서도 너무 영광스러워서 하겠다고. 그래서 책이 나왔거든요. 근데 몇 년 전에 개정판을 만들겠다고 소식이 오더라고요. 그러더니 얼마 있더니 출판사에서 저한테 이메일을 보내왔는데 총괄 편집장을 맡아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쳤냐? 영어가 모국어인 사람들인데 그중에 누가 해도 나보다 분명히 잘할 텐데 날 보고 하라는 게 이게 무슨 말이 되냐. 그러다가 한 달 만에 제가 수락을 하고 거의 3년 동안 제 분야에 거의 한 600명 학자들을 다 동원해서 책을 만들었습니다.
이번엔 4권으로 책이 만들어졌고요. 예, 책 표지에 제 이름이 저렇게, 예, 총괄 편집장 제 이름이 이렇게 박혔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제 학자로서의 제 삶이, 독서인으로서의 제 삶이, 글과 함께한 제 삶이 백과사전으로 시작해서 백과사전으로 끝나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뭐 정리를 해야 되는 단계에 와 있는데, 제 제자들한테 너무 억울했는데 총괄 편집장이 된 이유가 있더라고요. 저를 천거한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나중에 들어보니까. 저를 그렇게 골려먹던 그 사람들이 백과사전이라 그러니까 다 뭐라고 그랬냐 하면, 우리 중에 다양한 동물에 대해서 그렇게 깊이 있게 연구한 놈은 그놈밖에 없다. 그래서 뭐 어느 한 분야에 뭐 하는 거는 모르겠는데 백과사전이라면 그 총괄 편집장으로 나는 그놈보다 더 나은 놈을 생각할 수가 없다. 뭐 이렇게 다 얘기를 해줬다는 거예요. 예, 제가 제자들 덕에 이런 기가 막힌 영예를 얻었습니다. 자, 정리를 이제 좀 해보겠습니다. 제가 책 얘기를 쭉 해왔는데요. 책을 쓰려면 글쓰기 훈련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 글쓰기 훈련을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제가 미국에 처음 가서, 저는 영어로 처음 써보는 뭐 리포트고 논문이고 이런 건데, 굉장히 좋은 친구가 있었어요. 피터 애들러라고, 지금은 클램슨 대학의 교수를 하고 있는데, 제가 뭐든지 쓰면 저 친구가 그렇게 참 잘 고쳐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던 어느 날인데 제가 이렇게 줬는데 묘한 퍼포먼스를 하더라고요. 저걸로 이렇게 찍어서 줬는데 제일 뒷장을 탁 뜯더니 앞에다가 놓더니 다시 찍어서 저한테 그냥 주더라고요. 미안한데 그래도 좀 읽어주면 안 되냐. 너는 이제 문장 한 문장 한 문장은 제법 잘 쓴다. 이제 훈련이 많이 됐어. 근데 너 결정적인 약점이 있어. 뭐냐 그러니까 결론을 얘기를 안 해. 이게 뭐냐 하면요, 과학 논문은 제일 앞에 abstract부터 씁니다. 그러니까 과학 논문은 전체를 다 읽는 게 아니라 요약문을 먼저 읽고 관심이 있으면 뒤를 읽는 거거든요. 계속 변죽만 울리고 중요한 얘기는 끝에 가서 하려고 제가 계속 그러나 봐요. 그걸 저한테 여러 번을 얘기해 줬는데 제가 못 알아들으니까 북 뜯어가지고 앞에다가 이것만 하면 돼. 그러던 어느 날인데 저 영문학과에서 하는 수업이 테크니컬 라이팅이라는 수업이 있더라고요. 그 전화를 해서 이게 무슨 수업이냐고 물어보니까 외국인 대학원생들에게 논문 쓰는 걸 가르쳐주는 수업이라고 그래서 아이고 신청해갖고 들었는데, 제가 이제 수업 끝나고 가방 챙기고 있는데 교수님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저한테 그냥 밑도 끝도 없이 너 시인이 되고 싶었냐? 너 너무 놀라가지고 아니 그걸 교수님이 어떻게 하세요? 그랬더니 무슨 과학 논문을 시처럼 쓰려고 그렇게 애를 쓰냐? 되지도 않는 걸. 그러더니 선생님이 넌 나랑 따로 하자 그러셔서 전 수업에도 갔지만 제가 논문 쓰는 거 뭐든 쓰면 그냥 선생님한테 전화하고 선생님 지금 가도 돼요? 그러면 오라 그러셨거든요. 가면 선생님은 언제나 그 상담사 의자라 그러나요? 이렇게 리클라이닝 의자에 거의 이렇게 뒤로 누우셔가지고 그 창밖에 그 나무들을 보시면서 시 쓰고 그러시는 분인데, 앉아라. 그럼 저는 여기 딱딱한 의자에 앉아야 돼요. 써왔냐? 네. 읽어봐라. 제가 읽어요. 한 두어 줄 읽으면 마음에 드냐? 마음에 들면 제가 왜 왔겠어요? 마음에 안 드는데요? 왜 마음에 안 드는데? 아, 예. 선생님, 저는 이렇게 쓰고 싶은데 잘 안 돼요. 그렇게 쓰지? 아니요. 그러니까 이건 제가 말하는 거고요. 아니, 쓰고 싶은 대로 쓰는 게 글이야. 그렇게 써. 아니,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걸 쓰라고요? 아니, 일단 써봐. 선생님, 한 번도 저를 안 가르쳐 줍니다. 그냥 이걸로 그냥 계속 이러시는데, 한 3시간쯤 저랑 그렇게 하고 나면, 읽어봐. 제가 제 글을 읽는데 너무나 놀라워요. 이게 내 글인가? 싶을 정도로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내가 영어로 다 쫙 하고 있더라고요. 선생님,
너무 좋아요. 이거 누가 썼죠? 뭐 이러고 장난하고 이제 헤어지고 이러는데 제가 이제 더 좋은 대학으로 옮겨가기 위해서 아무래도 미국 친구들이랑 이렇게 비교가 될 테니까 선생님한테 가서 제 영어에 대해서 추천서를 하나 써주실 수 있느냐. 그랬더니 쓸게. 그랬더니 어느 날 전화를 하시더라고요. 다 썼는데 받으러 와라. 그래서 갔더니 선생님이 딱딱한 의자에 앉아 계시고 저를 보고 거기 누우라고. 그래서 에이, 제가 왜 거기 누워요? 한번 누워봐. 누웠어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저를 위해서 써주신 추천사를, 원래 추천서는 공개하는 게 아닌데 그것도 공부의 한 단계로 선생님이 그냥 쓰시기로 하신 거예요. 내가 썼는데 검토 좀 해주라. 그래서 이제 누웠어요. 한 두 문장쯤 읽으시는데 제가 장난기가 발동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마음에 드세요? 그랬더니 조금 그렇네. 나는 사실 이렇게 아니 그럼 그렇게 쓰세요. 왜? 그래가지고 장난하면서 문장도 고쳐가면서 이게 말도 안 되는 추천서가 되는 거죠. 선생님이 절더러 이렇게 쓰셨어요. He writes with precision, economy, and grace. 이놈은 글을 정확하게 쓴다. 군더더기 없이 쓸 말만 쓴다. 근데 우아하기까지 하다. 글 쓰면서 이거보다 더 대단한 찬사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그 문장 건드리지 마시라. 근데 너무너무 기뻤는데 그 후로 제 삶에 이게 굴레가 될 줄 저는 몰랐습니다. 저는 아무리 짧은 글을 써도 저 세 단어를 머릿속에 두고 정확하게 써야 되거든요. 그냥 쓸 말만 딱 쓰고. 근데 이게 우아하게 써야 되잖아요. 이게 말도 안 되잖아요. 글 쓰는 게 정말 쉽지 않습니다. 저는 신문에 글을 쓴 지 20년이 지났는데요. 대한민국의 신문사들의 문화부 기자들은 저를 다 압니다. 제 글에 손대면 죽는 걸로 압니다. 전 다른 때는 굉장히 제가 성격이 온화한 편인데 제 글에 누가 손을 대면 저 진짜 완전 돕니다, 제가. 내가 는이라고 쓸까, 가라고 쓸까, 그거 가지고 3일을 고민했는데 엄청 화를 내거든요. 근데 제가 그렇게 화를 낼 수 있는 이유는 신문에 글을 쓰는 사람들이 대개 마감 시간에 막 맞춰서 글을 보내오거든요. 저는 3일 전에 보내줍니다. 그 시간 충분히 제가 줬어요. 그런데 제 허락 없이 제 글에 손을 댔다? 전 용서 안 합니다. 제가 어떻게 그러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저 미리 씁니다. 한 일주일 전에 일단 제 글 마감하고요. 그 다음에 소리내서 읽으면서 제가 들을 때 약간 불편하면 가차없이 집어던지고 다시 씁니다. 읽으면서 숨이 차면 그건 좋은 글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읽으면서 아무 어려움 없이 그렇게 흘러갈 때까지 고칩니다. 저 지금 제 신문 칼럼, 고정 칼럼이 1000자도 안 됩니다. 근데 그거 쓰기 위해서 저 거짓말 요만큼 보태면 한 50번 고쳤습니다. 다시 쓰고 고치고. 저는 글을 잘 쓰는 사람이 아니고요. 글을 치열하게 쓰는 사람입니다. 요게 제가 시간 관리 얘기 한마디 하려고 넣어놓은 슬라이드인데요. 글을 마지막 순간에 탈고하는 분이나 저처럼 일주일 전에 탈고하고 다듬는 분이나 시간은 똑같은 겁니다. 김은 선생님은 그냥 몽당 연필로 원고지에다가 꾹꾹 눌러 쓰신답니다. 얼마 전에 저한테 보내준 편지도 원고지에다 쓰셨더라고요. 예, 저는 원고지에다 못 씁니다. 저는 아마 컴퓨터가 없었으면 저는 글 쓰는 사람이 못 됐을 겁니다. 원고지에는 쓰다가 잘못되면 다시 써야 되잖아요. 컴퓨터는 그저 이리 옮기고 다 편집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전 수없이 고칩니다. 만일 주제를 주고 김은 선생님이랑 똑같이 나란히 앉아서 2시간 안에 써라. 그럼 제 글은 못 읽어줍니다. 김은 선생님 2시간 안에 그냥 기가 막힌 글이 나오지만 근데 한 달 주면 저도 웬만큼 읽을 수 있는 글 쓸 자신이 있습니다. 예, 시간 관리를 하면 됩니다. 미리 쓰고 다듬으면 누구나 잘 쓸 수 있습니다.
나는 글재주가 없나 봐. 그건 변명입니다. 일주일 전에 쓰시고 100번만 고쳐보십시오. 그걸 읽을만 합니다. 제가 글쓰기를 이렇게 열심히 얘기한 이유는 뭘까? 물리학자 그러면 왜 대부분의 분들이 아인슈타인 다 생각하잖아요. 아인슈타인 이래로 가장 위대한 물리학자가 누굴까? 이런 엉뚱한 질문을 하면 뜻밖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분을 얘기합니다. 파인만을 얘기를 합니다. 아니, 물리학자 그렇게 많은데 파인만이 제일 위대할까? 아니요. 일반 시민들한테, 일반 독자들한테 저분이 위대하게 보인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저분은 책을 썼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읽는 책을 썼기 때문에 저분이 많이 알려진 거고요. 그냥 알려진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저분의 책을 읽다 보니까 저분의 이론에 관심이 생겨서 저분의 이론이 그 후에 많은 학자들에 의해서 계속 전승이 돼서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이런 휴대폰 이런 거에 저분의 이론이 다 사용이 되는 겁니다. 책을 쓴다는 게 이렇게 중요한 일입니다. 다윈 이래 가장 유명한 생물학자는 그럼 누굴까? 예, 많은 분들이 이기적 유전자를 쓴 리처드 도킨스를 꼽습니다. 리처드 도킨스가 최고로 위대한 생물학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은 그렇게 이해하고, 저 같은 사람은 리처드 도킨스의 이기적 유전자를 읽고 이 분야의 생물학자가 되기로 결심한 겁니다.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미치는 거죠. 논문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책을 쓰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에게 영감을 주는 게 엄청나게 중요한 겁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이런 말씀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나는 책은 안 읽는데 글은 잘 써. 전 그 말 안 믿습니다. 예, 들어간 게 있어야 나오죠. 예, 고기를 하도 많이 먹어서 똥도 많이 싸요. 많이 읽은 사람이 잘 쓰고 많이 씁니다. 제가 통섭의 식탁이라는 책을 쓰면서 기획 독서라는 개념을 소개를 했습니다. 책이라는 건 내가 모르는 분야의 지식을 얻기 위해서 그 분야의 누군가가, 전문가가 책을 써놓은 거거든요. 책은 일이어야만 됩니다. 책 읽는 게 취미면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책 읽어봐야 눈만 나빠집니다. 클럽에 가는 게 훨씬 더 좋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책은 기획해서 내가 모르는 분야를 공략하는 겁니다. 안 읽힙니다. 그런데 읽다가 보면 그 분야의 책을 한 권 읽고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모르다가도 또 다른 책을 두 권째, 세 권째 읽으면 책장이 넘어가기 시작합니다. 참 신기하게도 내가 읽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내 지식의 영토를 조금씩 넓혀가는 게, 그게 저는 진정한 독서라고 생각합니다. 독서는 빡세게 하는 겁니다. 독서를 이러고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래야만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또 100세 시대에 그 많은 일들을 하면서 엄청난 경험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한 가지만 알아가지고는 이제는 절대로 살아갈 수 있는 시대가 아닙니다. 강의가 좀 너무 길었는데 용서해 주십시오. 네. 최대천 교수님은 이제 다독가로 정말 유명하시고 글도 많이 쓰시고 책도 많이 쓰신 걸로 정말 유명한데, 그 특별한 독서 방법이나 습관이 있으신지, 어떻게 아웃풋으로 남기시고 또 생활에 적용하고 계신지, 그게 정말 궁금합니다. 네. 제가 어쩌다가 우리 사회에 오래전에 통섭이라는 화두를 던졌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제는 시대가 어느 한 분야에 이렇게 매몰될 수 있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게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주제이기도 하고요. 넘나들어야 되고,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다양한 책을 읽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너무나 많은 분들이 편식을 하잖아요. 독서한다 그러면 당신이 좋아하는 그런 것만 이렇게 읽으신데, 저 나름대로 좀 재밌는, 제가 오랫동안 해온 방법이 있어요. 제가 외국에 어디 이렇게 가면
꼭 시간을 한 반나절 아니면 하루 정도는 제 일정 중에서 꼭 빼놨다가 그 도시에 아주 좋은 책방을 소개받아서 가요. 가서 하루 종일 시간이 되는 만큼 책 제목만 읽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관심 있는 분야, 뭐 예를 들면 철학이라든가 뭐 생물학, 심리학, 뭐 이런 데를 가서 인류학 뭐 이런 데 섹션이 있잖아요. 거기 가서 그냥 책 제목만 저 위에서부터 쭉 이렇게 봐요. 근데 이거를 한 뭐 6개월에 한 번, 뭐 1년에 한 번 이렇게 하다 보면 그 책 제목이 좀 다른 게 눈에 들어오거든요. 여러 번 보다 보면 맨날 본 제목이에요. 그리고 제목이 비슷비슷하고. 근데 어느 날 보면 제목이 되게 이상한 제목이 있어요. 뭐 저런 책이 나왔지? 그래서 꺼내가지고 잠시 읽다가 뭐 별거 아니면 꽂아놓고 뭐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논문은 저 일종의 유통 속도가 빠른 거고요. 또 책은 또 논문보다 더 느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분야가 어느 정도 이제 숙성돼 가는 과정에서 책이 나오려면 몇 년 걸려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제 분야 말고 남의 분야 것까지 최신 논문을 다 읽을 그럴 여력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나마 그래도 한 몇 년씩 걸려서 나오는 책이라도 그런 식으로 이렇게 보다 보면 학문의 흐름이 이렇게 좀 느껴져요. 아, 이 동네 요즘 이쪽으로 가고 있구나. 그러니까 어떤 독특한 주제의 책이 나오고 난 다음에 제가 관심을 두고 나면 한 1년, 2년 지나면 비슷한 제목의 책이 7, 8권이 쫙 이제 보여요. 거기서. 아, 이거 봐. 이쪽으로 가는 거야, 지금. 저 관심 있는 거를 가끔 가다가 한두 권씩 사갖고 읽고 뭐 그러다 보면 저절로 굉장히 다양한 분야를 이렇게 흐름을 좀 따라갈 수가 있어요. 제가 책 읽는 속도가 좀 장난이 아니게 느리거든요. 전 한 번도 그걸 배우지 못했어요. 눈으로 이렇게 뭐 읽는 방법이 많더라고요. 뭐 하는데 못 배웠어요. 저는 소리 내서 읽어요. 지금도. 그래서 이렇게 대화가 많은 책은 아주 큰일이에요. 제가 그걸 다 그 모든 대화를 다 하거든요. 이게 바뀌면 이러면서 읽어야 되기 때문에 무지하게 읽는 속도가 느려서 저는 제가 읽을 책을 잘 선별하지 않으면 제대로 이런 것들을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방법 중에 하나로 제가 오래전부터 개발한 제 나름대로의 그게 책방 순례 일테면 가서 그냥 제목만 봐요. 그러다가 마음에 드는 책을 한 대여섯 권 사서 이제 집으로 갖고 와서 읽고 또 1년 후에 가서 이렇게 보면 그래. 야, 이제 이쪽 분야 책이 막 나오기 시작하네. 그런 게 굉장히 재밌어요. 저는 한번 권해보고 싶습니다. 얘기 들으면서 저는 책을 워낙 많이 읽으시니까 책 읽는 속도가 빠르실 거라고 말씀하실 줄 알았는데 느리시다고 하시고 너무 또, 느립니다. 외국 어딘가 가셔서 책방에 가셔서 책을 읽는다고 하실 줄 알았는데 책 제목을 읽으신다고 하셔가지고 계속 들으면서 재밌고 반전이 느껴지는 말씀이셨습니다. 저도 꼭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배움과 표현, 이 경계에 있어야지 표현의 갈망, 이것은 없는 상태에서 배우는 것으로만 재미를 붙이는 것은 부족하다. 나는 그렇게 보는 것이죠. 어느 단계에서 인간이 지적으로 게을러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있는 것을 흡수하는 것, 배우는 거는 수고가 덜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걸 재료로 해서 나를 표현하는 거는 힘이 많이 듭니다. 수고하는 어떤 습관이 들지 않은 사람들은 뭔가 지적이기는 해야 되는데 표현은 의식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배우는 것, 여기에만 머무를 가능성이 큽니다. 제 이제 선배님이신데 요즘 무엇인가 이 배우는 데 빠졌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60이 넘어서까지 배우는 것만 그렇게 좋아해서
어떻게 하느냐. 이제 그만 배우시라. 내가 이제 이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저한테 이제 제 이야기를 인용을 하면서 배움을 끊어야 된다. 배우지 말아야 된다. 라고 이제 했다고 그렇게 말씀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저는 배움을 끊어야 된다. 배우지 않아야 된다. 하는 정도까지 말한 것은 아니고, 인간은 끝까지 배워야죠. 배워야죠. 왜? 인간은 헤르만 헤세의 만화처럼 모든 인간은 자기 자신 이상이거든요. 자기 자신 이상으로 가기 위한 삶을 살려고 하고 그것을 목적으로 두면은 항상 한계가 느껴지고 부족함이 느껴져요. 그래서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배우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하나의 문제를 발견합니다. 이 배우는 일들은 대개 어떤 그 지식과 관련되는데 이 지식을 축적하기만 하는 것으로 혹은 지식을 차곡차곡 쌓아두는 것만으로 자기의 배움의 활동을 다 하는 것 같은 그런 착각에 빠지면은 안 된다라는 뜻입니다. 이 인간은 문명을 건설하는 존재이고 무엇인가를 하거나 만들어서 변화를 야기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이 하는 활동은 모두 다 실용적입니다. 실용적이지 않은 인간의 활동은 없습니다. 자, 우리가 무엇인가를 배운다는 것은 어떤 실용성을 위해서든지 자기가 자신을 표현하기 위해서 배우는 겁니다. 우리가 배우는 결과들을 보십시오. 우리가 무엇을 배웁니까? 누군가가 표현해낸 결과들을 배우는 겁니다. 우리가 배우는 대상들은 다 누군가가 표현한 거예요. 이 구조를 잘 이해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배우는 그 상태 안에는 배움과 표현이 동시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런데 잘못하면은 배우는 데에만 빠져 있으면은 어떻게 돼요? 그냥 다른 사람이 해놓은 표현의 결과들을 축적하는 것으로만 만족을 한다. 이것이 저는 매우 위험한 상황이라고 본 거예요. 왜 배우느냐? 간단합니다. 나도 어떤 사람이 표현해낸 결과를 배우는 목적은 표현해보기 위해서다. 그래서 이 배우는 이 일이 배움과 표현, 이 경계에 있어야지 이 표현의 어떤 갈망, 이것은 없는 상태에서 배우는 것으로만 재미를 붙이는 것은 부족하다. 나는 그렇게 보는 것이죠. 근데 그럼 왜 그런 배우는 데만 빠지느냐? 앞에서 이야기했기 때문에 어느 단계에서 인간이 지적으로 게을러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있는 것을 흡수하는 것, 배우는 거는 수고가 덜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걸 재료로 해서 나를 표현하는 거는 힘이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 수고하는 어떤 기술을 터득하지 못했거나 수고하는 어떤 습관이 들지 않은 사람들은 뭔가 지적이기는 해야 되는데 수고하기는 싫고 그런 상태에서라면은 그냥 그 표현은 의식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배우는 것 여기에만 머무를 가능성이 큽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우리나라에 이제 어느 정도 경제적으로 좀 충족이 되고 하는 분들이 많은 분들이에요. 이제 그런 분들이 이태리에 가서 메디치 가문에 대해서 공부하고 견학을 합니다. 배움에만 빠지면은 메디치 가문이 어떤 일을 했고 어떤 역사 속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거는 잘 알죠. 여기에서 그치면은 저는 배우는 일에만 빠진 것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배움의 전 과정은, 즉 우리가 배움과 표현의 경계에 있다면 메디치 가문을 보고 와서 자, 내가 메디치 가문 같은 역할을 한다면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메디치 가문에 대해서 이태리 사람들보다도 더 잘 설명하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땠다는 겁니까? 그것이 다이다라면 우리 사회의 발전, 그리고 메디치 가문에 대한 깊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의 발전에는 아무 역할을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지적 부지런함이 남아있다면, 그리고 인간이 어떤 존재라는 것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들어보았다면, 메디치 가문을 보고 난 다음에 자기가 메디치 가문 역할을 한다면은 이 시대와 대한민국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는 것을 궁리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인간은 그 경계에 있거든요. 배움과 가르침, 배움과 표현, 읽기와 쓰기, 듣기와 말하기, 이 경계에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 경계에 존재하도록 태어난 인간이 좀 게으름이 계속되고 부지런함이 발동되지 않으면은 그냥 한쪽으로 치우치게 되는데, 그 한쪽으로 치우칠 때 수고가 덜 들어가는 쪽으로 치우칩니다. 수고가 덜 들어가는 쪽은 어디냐? 수동적으로 그냥 흡수하는 쪽에 이 수고가 덜 들어가거든요. 가르치기보다는 배움이 수고가 덜 들어갑니다. 표현보다는 배움이 수고가 덜 들어갑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쓰기보다는 읽기, 말하기보다는 듣기, 이것이 수고가 덜 들어가는 일입니다. 물론 또 다른 차원에서는 또 다르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요. 그래서 우리가 책을 읽을 때도 이 책도 어떤 사람의 아주 집요한 생각이 문자적으로 표현된 것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 문자적으로 표현된 이 책을 읽는 데에서만 그친다면은 이 책 속에서 독자 자신의 길이랄지, 독자 자신의 지혜는 발견되지 못하고 책 쓴 사람의 지혜나 책 쓴 사람이 만들어 놓은 길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일밖에 할 수 없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저자에 종속됩니다. 자기가 작아지고 줄어들고 심지어 자기는 사라져요. 책을 읽을 때도 이 쓰고 싶은 욕망, 즉 쓰고 싶은 욕망이라고 표현하면은 이렇게 글을 쓰는 것으로만 생각하는데, 글을 쓰는 것이 아니더라도
자기만의 어떤 그 표현 욕구, 이 세계에 자기를 표현하고 싶은 어떤 욕구, 이것이 강하게 유지되는 상태에서 책을 읽어야 됩니다. 제가 흔히 가끔 내가 하는 얘기로, 책 속에는 길이 없다. 책 속에는 책 쓴 사람의 길만 있다. 자신의 길은 어디에 있느냐? 자신의 길은 자신한테밖에 없어요. 누가 그 자신의 길을 만들어줄 수 있겠습니까? 자신의 길은 자신한테밖에 없어요. 부모한테도 없어요. 형제한테도 없어. 선생님한테도 없어요. 스승한테도 없어요. 길은 자기한테만 있어요. 자기한테만. 이 자기한테만 있는 길을 지켜야 되는데, 그리고 그것을 표현해야 되는데, 읽기와 쓰기 가운데 읽기에만 치우치면 자기 자신의 길은 어디론가 사라지고 없습니다. 그리고 읽기에만 빠지고, 그 다음에 책 쓴 사람들의 이 길 저 길을 숭배하거나 흠모하거나 하면서 자신의 행복이나 야망은 자취도 없어져 버립니다. 우리가 책을 읽을 때도 책을 읽는 그 자신의 표현 욕구, 생각 욕구, 이것을 지키면서 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자기가 읽기와 쓰기 사이, 읽기와 쓰기 경계에 존재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모든 사람의 삶의 목적은 자기가 별이 되는 것이어야 된다. 다른 별 빛나는 거 박수치는 삶이 아니라 내가 별처럼 빛나는 삶을 살다 가는 것이 목적이어야 된다 하는 것을 강조했죠. 그런데 자기한테 원하는 것이 분명하면 별처럼 살다 갈 가능성이 더 커지더라 하는 걸 느꼈습니다. 그 이야기를 좀 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좀 어느 순간에 자기도 모르게 타성해졌거나 좀 게을러지면은 다른 사람, 이게 다른 별 빛나는 거 박수 치는 것으로 나도 별처럼 살고 있다는 착각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마치 도덕경을 읽으면 자기가 노자가 된 것 같은 착각에 빠지듯이, 논어를 읽으면 자기가 공자가 된 것 같은 착각에 빠지듯이, 다이어트에 고민하면은 자기가 다이어트를 하고 있는 것 같은 착각이 드는 것 같이 이렇게 되어버려요. 그것은 다른 별이 빛나는 거 박수치는 일이 자기가 별처럼 빛나는 일은 아니다. 아니다. 그것은 매우 다른 일이다 하는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이 자기한테 매우 분명할 때, 그때 별처럼 빛날 가능성이 더 커진다라는 그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는 제가 그 책 속에, 이번 책을 쓸 때 그게 제일 쑥스러웠는데, 내 어린 시절이랄지 내 어떻게 보면은 어떤 사적인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썼거든요. 근데 사적인 이야기를 그냥 이렇게 노출한 것도 이게 목적이 있어요. 우리는 우리가 철학이나 문학이나 예술이나
하는 것을 굉장히 이제 우리가 수준 높은 것으로 이렇게 받아들이는데, 우리가 이 매우 하나 비유를 들면, 플라톤의 국가론, 노자의 도덕경은 철학이 아니에요. 철학적 활동의 결과물입니다. 노자는 춘추 말 전국초 사이에 혼란한 그 시대, 노자가 살던 그 땅에서 노자가 마주친 매우 구체적이고 특수한 문제들을 인간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보편적인 사유로 발전시켰어요. 승화시켰어요. 그러니까 이 구체적이고 특수한 문제를 보편적으로 승화하는 이 전 과정이 철학이에요. 이 보편적이고 구체적이고 특수한 이 문제를 보편적으로 승화하는 결과로 나온 도덕경이나 국가론은 철학적 활동의 결과물이지 그것이 철학은 아닙니다. 이게 보편적이고 특수한 문제를 발견해 가지고 그것을 보편적인 단계로 승화시키는 것, 이것이 문학이고 이것이 철학이에요. 이 과정, 활동, 이것이 철학입니다. 그런데 도덕경을 공부한 사람은 도덕경으로 자기 특수하고 구체적인 세계, 울퉁불퉁한 세계를 평평하게 만들어 버리려고 그래요. 국가론이라는 그 이론 체계를 가지고 자기의 구체적인 특수한 문제를 해결해 버리려고 하거든요. 이거는 어불성설입니다. 말도 안 됩니다. 우리는 춘추 전국 시대에서의 구체적인 문제를 노자가 어떻게 보편적으로 승화했는가라는 이 메커니즘, 이 과정을 알아채서 내 지금 이 사회에서 내가 해결할 문제가 무엇인고 그것을 어떻게 해결해낼 것인가. 보편적인 승화라는 것이 해결이니까요. 해결해낼 것인가. 그런데 그때 노자가 한 활동이 어떻게 참고가 될 수 있을까. 이것이 철학적 활동의 어떤 모범적인 하나의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제 제자한테 장자라는 철학책을 소개해 줬거든요. 그랬더니 이 제자가 그 장자를 읽고 나서 감탄을 했나 봐요. 감동을 했는지. 나한테 하는 말이 저는 장자처럼 살고 싶습니다. 이런 말을 해요. 그래서 내가 심히 나무랬습니다. 장자는 누구처럼 살다가 장자라는 책을 썼어. 장자는 장자처럼 살다가 장자라는 책을 쓴 거야. 그럼 이 과정을 이해해야지. 장자가 장자처럼 살다가 쓴 책을 보고 너는 고작 장자처럼 살겠다는 말을 하는 게 말이 되느냐. 우리는 긴장하지 않으면 누구처럼 살려고 노력하는 것을 삶의 모범으로 쉽게 받아들입니다. 위험합니다. 우리는 긴장을 해야 돼요. 긴장을 해서 알아야 됩니다. 장자는 장자처럼 산 사람이에요. 플라톤은 플라톤처럼 산 사람이에요. 칼 막스는 칼 막스처럼 산 사람이에요.
칼 막스가 누구처럼 살다가 칼 막스가 됐습니까? 장자가 누구처럼 살다가 장자가 됐어요. 칸트가 누구처럼 살다가 칸트가 됐어요. 긴장하지 않으면은 어떤 고전을 읽고 어떤 책을 읽고 감동해가지고 그 사람처럼 살아보고 싶은 매우 종속적인 태도를 취할 수도 있다. 나처럼 사는데 자신처럼 살다가 나온 결과들을 참고할 뿐입니다. 절대 노자처럼 살려고 하지 마십시오. 나처럼 사는데 노자를 조금 이용하면 됩니다. 오직 나처럼 살겠다라는 확실한 생각 속에서 고전을 소비해야 됩니다. 고전은 절대 숭배하면 안 됩니다. 이 책을 읽은 다음에 어떤 생각하냐면 나 이 책 알아. 안다고 얘기해. 모르면서. 하나도 모르면서. 야 이거 아는 내용인데 누가 몰라. 아는 거다라는 말은 세상에 없다고 생각해. 세상에 아는 거다라는 말은 없어. 왜냐하면 당신이 그걸 제대로 안다면 이미 그걸 실천하고 있을 테니까. 아는 거다라는 말은 실천하고 있다고 바꿔야 돼. 근데 실천하지 않고 있잖아. 그럼 당신은 모르는 거예요. 책을 읽으면서 완전 제대로 알고 실천하기 전까지는 이렇게 말을 바꿔야 돼요. 저는 지금 그거를 알아가는 중입니다. 그거 아직 실천할 가치를 아직 찾지 못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책을 지금 한 70권 가까이 쓴 김종원 작가이고요. 특별히 저는 책을 한 분야에게 독점적으로 쓴 게 아니고 거의 10가지 정도의 분야에 두루두루 책을 썼고 그 안에서 도움이 필요한 독자께 제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바탕으로 사색을 통해서 도움을 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 생각해 보세요. 어떤 의미냐면 저랑 괴테 그리고 이호랑 박사님 세 사람이 공통점이 있는데 어떤 거냐면 책을 마지막 페이지를 보기 위해서 읽지 않아요. 왜 읽냐면 중간에 멈출 지점을 발견하기 위해서 읽는 거죠. 어디에서 멈출 것인가. 왜냐하면 처음에 얘기했지만 끝까지 멈추지 않고 읽었다는 것은 끝까지 아무런 생각 안 했다는 거예요. 아무런 영감을 받지 못했다는 거죠. 영감을 받았으면 멈춰야 돼요. 영감이 날 멈추게 하니까. 그럼 이제 생각하는 거죠. 여기서 난 왜 멈췄나? 여기서 난 어떤 생각을 했지? 이 생각을 내 일상에 적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럼 멈출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생각한 다음에 그걸 실천하러 가야 되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책을 읽은 다음에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나 이 책 알아. 안다고 얘기해. 모르면서. 하나도 모르면서. 그럼 이걸 어떻게 바꿔야 되냐면 제가 SNS 책 하면서 글을 쓰면 댓글에 나오는 주로 댓글에 나오는 게 뭐냐면 아니 그거 아는 내용인데 누가 몰라 이렇게 썼는데 저는 아는 거다라는 말은 세상에 없다고 생각해요. 세상에 아는 거다라는 말은 없어요. 왜냐하면 당신이 그걸 제대로 안다면 이미 그걸 실천하고 있을 테니까. 아는 거다라는 말은 실천하고 있다고 바꿔야 돼. 근데 실천하지 않고 있잖아요. 그럼 당신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책을 읽으면서 완전 제대로 알고 실천하기 전까지는 이렇게 말을 바꿔야 돼요. 저는 지금 그거를 알아가는 중입니다. 그거 아직 실천할 가치를 아직 찾지 못했습니다. 아직 제대로 모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내가 두세 번 읽게 되지. 아니면 이거 한 번 읽고 나 이거 알아. 막 책꽂이 보면서 읽은 책인데 아는 책이야. 안 본단 말이야. 안다고 생각하고. 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영원히 모르게 돼요. 우리가 안다고 생각하지 말고 이 책을 끝을 보려고 결과를 내려고 읽지 말고 숫자를 막 쌓아간다는 것은 아무것도 발견 못했다는 거예요. 한 권을 365권 읽는 것과 365권을 한 번씩 읽는 것. 이게 어떤 차이일까? 저는 그리고 아직도 괴테의 파우스트는 읽지 못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읽어봤자 이해 못할 테니까.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괴테의 파우스트도 막 읽어 제끼는데 여러분이 모르겠지만 세계에서 현존했던 지금 살아있는 모든 인류를 합해서 IQ 1등이 괴테예요. 괴테가
IQ가 210이 넘거든요. 근데 괴테가 210이 넘는 IQ를 가지고 있는 괴테가 그 파우스트를 60년 동안 썼어요. 근데 우리는 IQ 반밖에 안 되면서 그걸 막 일주일 만에 다 읽으려고 그래. 그리고 이해 못했다고 짜증내고 막 에이 번역이 잘못됐어 막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해 못하는 게 당연한 거지. IQ 반이면 120년 동안 읽어야 돼. 근데 60년 동안 쓴 거를 일주일만 어떻게 읽어? 저는 그거 읽어봤자 이해 못하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읽지 않고 있죠. 수준에 많은 책을 읽으면서 중간중간 멈추면서, 왜냐하면 이 책은 처음에 얘기했지만 내가 아직 스스로 깨닫지 못한 것을 스스로 깨닫는 사람이 자신의 깨달음을 글자로 남긴 거란 말이에요. 책은 우리가 읽으면서 그 사람이 깨달은 걸 읽으면 뭐해. 중간중간 읽으면서 아 여기 이렇네? 왜 이럴까 하면서 덮고 내 글을 쓰기 시작해야죠. 이제 내 글을 글을 쓰기 시작해야지 이제부터 한 줄 쓰면 그게 내가 읽은 한 줄이 되는 거지. 이거 100번 읽었다고 100번 읽은 게 아니에요. 내가 책을 읽고 나의 글을 쓰는 시간을 갖는 것부터가 독서의 시작이다. 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책을 내면 이런 검색해보면 어떤 게 있냐면 작가님 책이 나왔다. 아 정말 좋아. 빌리러 가자.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1차 관문이 그거예요. 빌리게 하는 거. 그리고 빌려서 읽어서 정말 좋으면 이제 구매하시거든요. 근데 저는 다 좋아요. 빌린 것도 안다고 좋은데 책을 왜 빌리지 않고 사야 된다고 생각하냐면 책은 아까 얘기했지만 멈추기 위해서 있는 거잖아요. 멈췄을 때 여기다 이제 기록하는 거야. 기록. 메모를 하는 거죠. 책은 메모하려고 사는 거지 지금 누군가 쓴 걸 읽는 게 아니고 이걸 읽고 내가 생각하고 그 순간에 느꼈던 것을 여기 쓰는 거예요. 내면의 순간에 기록하는 거죠. 내면의 순간을. 이 한 줄이 한 권보다 값진 거예요. 근데 빌리면 일단 메모할 수가 없고 중고서점 같은 곳은 약간 뭔가 이미 낙서가 이런 거 있고 그렇기 때문에 메모할 수 없고, 그리고 그렇게 산다는 것 자체가 역시 내가 책의 가치를 좀 낮게 산정하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책을 읽을 때는 일단 내가 원하는 것을 사서, 근데 산다는 것은 뭐냐면 책을 너무 많이 읽게 되면 사기 힘들 거예요. 근데 저는 왜 사냐고 하냐면 저도 마찬가지로 1년에 한 권 읽지만 여러분도 1년에 한 권 읽으라고 말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의 원칙이 있으면 좋겠어요. 원칙. 그냥 시작부터 끝까지 읽는 게 목적이 아니고 내 원칙은 뭐 이렇게 하는 거죠. 여기서 내 일에 적용할 수 있는 것을 뭐 10개 발견하기, 이런 원칙을 정하든지, 아니면 내가 궁금했던 것을 책에 질문하기, 이런 원칙을 정해서 읽어보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질문을 하면 책은 어떤 책이든 상관없이 여러분한테 가장 좋은 대답을 해줄 거예요. 근데 책이 당신에게 대답하지 않는 이유는 아무것도 묻지 않기 때문에 대답 안 해주는 건데, 그래서 저는 책 읽을 때도 마찬가지. 여러분이 마케터라고 마케팅 책만 읽는 것은 가장 수준이 낮은 거예요. 여기 누군가 쓴 것을 나만의 시각으로 변주해서 나의 의도에 맞게 텍스트로 밖에 내보내는 거죠. 그걸 하려면 같은 분야의 책을 읽는 게 아니고 다른 분야의 책을 읽어야 된다. 그게 독서 고수가 되는 방법이다. 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저는 독서를 책만 읽는 게 독서라 생각하지 않고 우리가 책을 읽지 않을 때는 세상을 읽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뭔가 영감을 느낀다면 그 영감에 맞는 주제의 책을 골라서 그 책을 읽으면 돼요. 책에서만 뭔가 얻으려고 하면 얻어지는 게 별로 없겠죠. 세상에서 본 것이 책을 강력하게 요구해야 돼요. 뭘 읽었는데 거기에서 궁금한 게 생겼어. 그래서 그 주제에 대한 책을 이제 고르는 게 독서의 방식이지, 남이 좋다더라, 뭐 서울대 추천 도서더라 이런 거는 전혀 소용이 없다. 서점 온라인 사이트 같은 데 보면 연예인 누가 추천한 책 이렇게 나오는데 이걸 보고 책을 선택하는 사람이 있겠는데 연예인 누가 읽은 책을 내가 왜 읽어야 될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추천한 책 말고 나의 일상이 강력하게 추천한 책을 읽어라. 그러면 이제 그 책에서 당신은 원하는 것도 얻게 될 것이다. 스킵 독서죠. 이렇게 띄엄띄엄 읽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무거나 띄엄띄엄 읽을 수 있는 책을 먼저 골라서 읽는 게 좋겠고, 그런 책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면 난중일기. 난중일기는 서간체 소설이잖아요. 하루하루 일기니까 아무 데나 펼쳐도 돼요. 다 내용이 개별적이에요. 가장 쉽게 초보자가 읽을 수 있는 스킵 독서는 난중일기다. 근데 그걸로 시작하면 소설을 읽을 때도 이제 나중에 고단수가 되면 스킵하면서 읽을 수가 있어요. 소설도 역시 그 소설을 쓴 작가의 일상의 태도가 담겨져 있는 이야기일 뿐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책을 읽을 때 책은 글을 쓰는 것보다 독서가 더 창의로운 독서적 작업이에요. 왜냐하면
괴테한테 물어봤어요. 괴테가 말년에 이런 질문을 받았어요. 괴테, 당신은 독서가 뭐라고 생각해? 괴테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난 아직도 독서가 뭔지 잘 모르겠다. 사람마다 독서하는 방법은 다 다르기 때문에 하나는 규정할 수가 없다. 여러분은 여러분만의 독서법을 찾아내셔서 그걸 꾸준히 루틴으로 만들어서 읽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 그런 생각이 들고, 내 안에 이 12가지 주제로 고민하고 있는 사람들의 질문들이 내 안에 쌓여 있어요. 이 역사, 철학, 과학, 경제, 영어, 외국어 분야에서 고민하고 있는 사람들이 뭘로 고민하고 있는가를 제가 평소에 귀담아 듣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질문이 내 안에 있고, 그 사람의 질문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면 그 세상에서 이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영감을 저한테 주는 거죠. 그걸 제가 이제 글 쓰는 거예요. 괴테, 문해력이 뭐라고 생각해? 이렇게 물어보니 괴테가 모두가 같은 것을 보고 있는 상황에서 너만의 시각으로 그걸 보고 마음속에 넣고 네가 꺼내고 싶은 방식대로 텍스트로 변주해서 꺼낼 수 있다면 너는 네 안에 천재성을 다 꺼낼 수 있다. 그게 바로 문해력이다. 모든 줄에 다 줄을 쳤다. 이걸 의미해요. 줄을 치는 것은 지적인 능력과 별로 관계가 없어요. 그날의 질문이 다른 곳에 줄치게 만들어주니까. 그러니까 그날 질문으로 다른 거에 줄치면서 다 줄치게 됐고, 이제 나는 한 권 다 읽게 되었다. 그걸 의미하죠. 네. 저는 항상 노트하는 스타일이에요. 뭐 어디 강연을 듣거나 TV를 봐도 노트해요. 이거 괜찮다 그러면 키워드 적고 그대로 적진 않아요. 내가 하고 싶은 쪽으로 적어요. 이 사람이 주는 메시지에서. 그 사람이 하자는 데 다 할 수가 없어요.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에서 정말 나한테 와닿는다 깊이 뭐 이런 것들이 좋아요. 그래야지 내가 움직여요. 독서를 해도요, 몇 년 지나면요, 그 책 좋은 책이었는데 메시지가 뭐였더라? 헷갈리는 것도 많아요. 그래서 메모를 해야 돼요. 어제 일을 돌아보는 습관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1, 20분 동안. 회사 다닐 때는 항상 출근하자마자 그걸 했는데, 그럴 때 한 번씩 이렇게 뒤척거려요. 막 뒤적이면서 그 워드를 한 번 보고 이렇게. 그렇게 이제 머릿속에 어느 순간에 딱 들어오죠. 그리고 내가 이제 실행에 옮기는 날이 오고요. 그 가치를 내가 받아들이고요. 저는 항상 제 주변에 책을 2-3권씩 놔요. 회사 다닐 때는 책상 위에 항상 2-3권. 집에서는 뭐 책장이나 뭐 아니면 식탁이나 이런데. 지금도. 읽지는 잘 않아요. 틈나만 읽어요. 제가 읽지는 않는다는 건 막 일부러 애써서 책 보려고 노력은 하지 않아요. 회사에서도 그렇게 바쁜데 언제 볼 시간 있어요? 5분, 10분 딱 봐요. 그리고 처음부터 끝까지 읽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딱 목 쳐보고 마음에 드는 거 읽고, 읽다가 재밌으면 처음부터 끝까지 보는 경우도 있고, 물론 소설은 예외죠. 소설은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봐야지 되는 거. 뭐 근데 이제 책을 사는 게 취미예요. 서점에 가는 게 너무 즐거워요. 그래서 서점에 가서 막 책을 2-3권씩 꼭 가면 사요. 새로운 신간에서 사든지 아니면 갑자기 이런 책 한번 읽어봅시다. 그래서 그거를 뭐 막 열심히 읽지 않지만 내가 딱 봐서 이거 관심 있는 부분이야 그러면 밑줄 그면서 봐요. 그리고 정말 이 책 나한테 도움이 많이 됐다면 따로 꼽아놨다가 1년이 되든 반년 후에 꼭 봐요. 다시 그 책은. 그리고 밑줄 긋던 거 다시 보고, 그리고 1년 뒤에 보면 또 새로운 접근 방법도 생겼어요. 내 생각이 다른 데 있을 때. 그래서 책을 그런 식으로 보는 편이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보진 않지만 바쁘게 살았으니까요. 몇 권을 꼭 사놓는다. 내 관심 있는 책. 자기가 멸서가 됐든 뭐 인문서적이 됐든 뭐 소설이 됐든. 그래서 틈틈이 봐요. 재미없으면 접어서 보지 않아요. 일단 산다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진짜 내가 하고 싶었던 건데 못한 거다 그러면 저는 항상 노트하는 스타일이에요. 뭐 어디 강연을 듣거나 TV를 봐도 노트해요. 이거 괜찮다 그러면 키워드 적고 그대로 적진 않아요. 내가 하고 싶은 쪽으로 적어요. 이 사람이 주는 메시지에서. 그 사람이 하자는 데 다 할 수가 없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거면서. 되게 많은 사람들은 그것도 못 하거든요. 그리고 까먹거든요. 그리고 독서를 해도요, 몇 년 지나면요, 그 책 좋은 책이었는데 메시지가 뭐였더라? 헷갈리는 것도 많아요. 그래서 메모를 해야 돼요. 내가 꼭 하고 싶은 걸 많이 할 필요도 없고. 그리고 그거를 항상 정말 이제 좀 뭔가 각성이 필요할 때
어제 일을 돌아보는 습관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1, 20분 동안. 회사 다닐 때는 항상 출근하자마자 그걸 했는데 그럴 때 한 번씩 이렇게 뒤척거려요. 그냥 그걸 열심히 보는 게 아니고 막 뒤적이면서 그 워드를 한 번 보고 이렇게. 그렇게 이제 머릿속에 어느 순간에 딱 들어오죠. 그리고 내가 이제 실행에 옮기는 날이 오고요. 그렇게 그 가치를 내가 받아들이고요. 전 독서를 그런 식으로 좋아하는 편이에요. 저는 자기계발서하고 경영서적 리더십 그쪽을 엄청 읽었어요. 내가 인사 쪽이고 일이. 그래서 자기계발서, 경영서적, 리더십 부분 이런 책 많이 읽었죠. 그런 쪽을 아무래도 주로 소설도 가끔 읽고요. 소설은 너무 좋잖아요. 그 안에 삶이 막 녹아 있잖아요. 시대상이 있고 철학이 있고. 그래서 소설도 좋고요. 저는 사피엔스가 좋았던 것 같아요. 뭐 자기계발서도 좋은 책 많고 뭐 리더십 책도 좋은 책 많고 뭐 좋은 책이 있지만 전체를 아우르는 통찰력을 키우는 데 좋은 것 같아요. 그거는 내가 느끼는 거니까 그 사람의 통찰력을. 그러니까 다른 거는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근데 난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사실은. 그 중에 괜찮은 건 뭐 뽑아 쓰긴 하지만 스스로 느끼고 배우느냐 잘 있게 돼요. 그 사람의 생각을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제 경우는 그래요. 내가 느껴야지 좋은 생각이네 뭐 이 정도 하면은 잘 느껴도 내게 안 될 때 많아요. 그냥 뭐 인정 알았어 뭐 이 정도지. 이거는 내 생각을 넓혀준다. 정말 나한테 와닿는다 깊이 뭐 이런 것들이 좋아요. 그래야지 내가 움직여요. 여기서 하나 더 덧붙이면 제가 이렇게 수많은 리더를 보면서 고민하는 생각한 게 많은 리더들이요 무지하게 착각 많이 해요. 자기는 다 알고 다 그렇게 행동하는 줄 알아요. 머리로만 생각해요. 아는 것 많아가지고 경험 때문에 행동은 따로 가. 저도 그런지 모르지만 저는 이제 그런 걸 매일 살펴보고 평가받아보고 이런 사람이니까. 그래서 그 아주 나쁜 리더십이라고 해서 만나보면 자기는 되게 잘하고 있는 줄 알아요. 하지만 성찰이 필요해요. 성찰해도 안 되는 사람도 있어요. 그 세계를 못 벗어나기 때문에 자기 굴레에서만 있기 때문에 안타깝죠. 옆에서 보면. 그거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아주 그 표현 내가 되게 좋게 봤는데 어떤 책에서 보다가 세상에서 가장 긴 거리다 그게. 머리에서 가슴까지가. 가슴이 움직여야 되는데 머리로만 생각하는 거죠. 리더들이. 가슴이 움직여서 행동으로 보여줘야 되는데 머리로는 자기는 다 하는 줄 알아. 머리로는 자기는 다 알아. 리더십에 나오는 좋은 거 다 알아. 행동 하나도 안 돼. 그래서 하는 줄로 착각하는 거죠. 알고만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책인가 그 표현이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이유는 머리에서 가슴까지의 거리가 너무 멀기 때문이다. 저는 제 노트가 항상 있어요. 근데 이런 데는 없잖아요. 그럼 요새는 또 이런 데다 다 적어놔요. 보시면 좀 여기에도 있잖아요. 노트. 쫙 생각날 때마다 적어놔요. 그게 무엇이 되었든. 생각날 때마다 적어야지 지나면 다 까먹어요. 천재도 까먹어요. 아무리 똑똑해도 강의를 2시간 듣고 나서 7% 이상을 기억 못 한다는데요. 좀 뭐 하루가 이틀 지나면 책도 그렇고 메모해야죠. 내가 놓치고 싶지 않은 거. 저도 물론 놓칠 때 있지만 좋은 습관이죠. 그래서 전 뭐 책에도 그런 게 한두 번 나왔던 것 같은데 저는 노트 선물하는 게 취미예요. 지금은 이제 좀 직장생활 그만두고 뭐 공식적인 자리에 사람들 만난 일이 많지 않으니까 조직에서 그렇지 않지만 노트 선물 엄청 많이 했어요. 서점에 가서 문구 코너에 가서 노트를 한두 개씩 사는 거. 마음에 드는 노트. 좀 비싼 노트. 싼 거 말고. 그래서 서랍에 항상 넣어놨다가 보고서 오늘 너무 마음에 들고 이것도 아이디어 좋고 그럴 때 선물해요. 너 좋은 생각 날 때 여기다 메모해라. 그 얘기하면서. 그 승진자들한테 꼭 갖고. 전체 행사했을 때 전 직원한테도 한 번 했어요. 그때는 우리가 얼마나 감사한지를 항상 이 노트에 적어봐라. 하루에 하나씩. 왜냐면 그 사람이 행복해야 되니까. 나랑 같이 일하는 사람이. 그래서 노트 한 번 다 선물한 적 있고. 재밌잖아요. 감사 노트를 선물한 적 있어요. 전 직원한테 같이 일하는. 송년회 하면서. 송년회도 술 먹고 막 이런 거 난 너무 싫어했어요. 항상 의미를 부여해야지. 올해 송년회는
여러분이 주인공이다. 그러면 카페트 깔고 짝가게 하고 입장서부터. 전 그런 아이디어가 굉장히 많았어요. 전 진짜 1년 동안 제 돈하고 우리 회사 비용 조금씩 모아놨다가 호텔 같은 데서 했어요. 그 옛날에 조그맣지만 선물 하나씩 주고 연말에. 컨셉을 그렇게 잡은 직원들이니까 생각이 달라지잖아요. 그런 것도 어떤 리더가 작은 부분 같지만 굉장히 신경 써야 돼. 왜? 사람의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많은 리더들이 성과를 내기 위해서 일하면서 사람을 도외시한단 말이죠. 결국 그 일을 사람이 하는 거 생각 못 하는 거죠. 본질을 모르고 일하는 거예요. 이제 책 읽으실 때 굉장히 좀 깔끔하게 읽으시는 분들이 계세요. 결벅증에서 조금 연장하면은 책에 아무 표시 안 하시고 진짜 줄 하나 안 끊고 눈알로 읽으시는 분들이 계신데, 여러분들 머리를 과대평가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머리가 한 번 들었다 없어져요. 흔적을 안 남기면 까먹을 수밖에 없고, 저는 책이 되게 지저분해요. 여러분 책을 좀 더럽히세요. 더럽힌 만큼 내 것이 된다고 생각해 주시고, 내가 무슨 중고장터 가서 팔려고 산 게 아니잖아요. 책의 내용을 흡수하려고 산 거 아닌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책을 메모장으로 활용해서 자꾸 써보고 곱씹어보고 이 과정을 통해 내가 성장한다는 목표를 조금 더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못 읽은 게 아니거든요. 그게 아니라 내가 기억이라는 거는 갈고리가 있어야 이렇게 끄집어낼 수 있어요. 머릿속에 어딘가 있어요. 근데 그 시간에 내가 말을 못한 것에 불과해요. 그 시간에 기억이 안 난 것에 불과해요. 오늘 모임 끝나고 사람들 말 다 듣고 나면 두 가지 정도 생각이 든다. 첫째, 저거 내가 다 할 수 있는 말인데. 첫째, 다른 사람들 막 독서에서 얘기할 때. 두 번째, 집에 오면은 야, 아까 내가 이 얘기 할 수 있었는데 말 못했는데, 이 생각 거의 다 드실 거예요. 이 생각이 안 드시는 분들은 책을 진짜 안 읽으신 분들도 계시겠죠. 근데 이때는 뭘 해주셔야 되냐면 두 가지 습관을 좀 들여주시면 좋겠어요. 첫째는 내가 어떤 책 읽어봤니 했는데 말이 안 떠오른다는 거는 내 머리를 읽어봤니란 말이 두드리는 게 아니라 그 책의 제목이 내 머리를 딱 두드렸는데 아무 기억이 안 걸려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갈고리에. 그래서 자꾸 책 제목을 보고 연상하는 습관을 들여주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순서대로는 아닌데 책 읽기 전이랑 읽은 후에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마지막에 하는 게 있습니다. 껍데기 제목을 보고 전체 내용을 추론을 해봐요. 그리고 확인하면서 읽고 마지막에 제목을 통해서 한마디 답을 꼭 적어 놓습니다. 저는 독서 노트 안 만들어요. 사실상 이렇게 너무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좀 그런데 어차피 기억을 못해요. 자기 만족이에요. 독서 노트라는 건. 내가 오늘 쓰면서 좋았다. 나중에 내가 과거의 나를 돌이켜보고 나의 어떤 성장의 흔적과 성장의 기록으로서 남기는 거, 그때로 돌아가 보기 위한 거지, 실제 내가 쓸 수 있는 지식이 되는가 하면 사람의 머리는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저조차도 그래요. 저도 어디서 암기법 강연하고 막 그 15만 페이지 외워서 사법시험 합격했지만 다 못 외워요. 책 한 권 읽으면 떠오르는 게 없어요. 그래서 제목을 보고 자꾸 자기 생각 압축시켜주는 연습을 해주세요. 그래서 수시로 책을 읽으면서 책 제목을 보고 뒤에 물음표를 좀 붙여봐 주세요. 책 제목에 물음표 붙이고 자꾸 하는 거. 뒤에 보면 이제 완벽한 공부법 있잖아요. 책이 이러면 완벽한 공부법 뒤에 물음표 쳤을 때 답이 안 나온다. 이건 책을 안 읽고 있는 거예요. 안 읽고 있는 거. 완벽한 공법 하니까 안에는 뭐 육체력 관리도 나오고 그다음에 읽는 법도 나오고 뭐도 나오네. 이게 나와야 되고, 근데 이게 점차적으로 정교화되면 뭐가 되는 줄 아세요? 이거는 나중에 책의 결국에 목차랑 되게 비슷하게 생각이 형성이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목차를 처음부터 반복해서 읽는 게 훨씬 좋다. 한 페이지 책에 보통 써 있는 단어 숫자가 40개 정도 됩니다. 근데 목차 전체 있죠. 전체 목차에 쓰여져 있는 단어 숫자 보통 25개 내외예요. 얼마 안 돼요. 40개의 단어를 외워서 한 장을 기억하는 사람이 될 것인지 25개 단어 내외를 외우고 책 전체를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될 건지 여러분이 선택을 해주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사람의 기억력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책을 읽을 때 반드시 무조건 두 가지로 정리한 습관 좀 들여주세요. 이거 아니면 저거다. 저는 이 스피치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기억력이 안 좋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계가 있어요,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저는 가장 중요한 거 하나랑 조금 사이드적인 거 하나 이렇게 나눠서 설명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고, 기억할 때도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책을 읽을 때도 전체 책의 이제 제목은 한 개밖에 없잖아요. 그거 말고 내용, 세부 내용 읽을 때도 그래서 이게 뭐였지라고 두 개로 정리하는 습관. 자꾸 정리하는 습관을 들여주셔야 되는데 많이 하면 안 된다. 많이 쓰고 많이 정리할수록 뭐가 된다? 기분은 좋은데 말을 할 수 없는 사람이 돼버린다는 거죠. 현실을 직시하고 조그만 것부터 쌓아나가는 스몰 스텝의 전략이 여러분들이 생산적인 읽기라는 첫 번째 어떤 마인드셋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책 읽고 막 그럴 때 방법 많이 알고 이런 분들 왜 그렇게 하는 줄 아세요? 이게 회피 본능이 발동하는 경우도 있어요. 내가 방법적으로 완전하고 싶다는 사람도 있지만 현재 하는 게 재미없고 어려우니까 방법이라도 더 많이 공부하자, 이 시간을 낭비하기 싫어, 이런 경우 되게 많단 말이에요. 근데 책을 다 읽을 필요도 없고요. 순서대로 읽어야 되는 것도 아니에요.
아니 어차피 내가 다 읽고 나면 순서대로 내가 조합해보면 되는 거지 꼭 처음부터 다 읽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좀 버려주면 좋겠고 저는 대부분의 책의 1장을 안 읽습니다. 어차피 이 1장은 이 사람이 전체적인 거를 조감해줘요. 하고 싶은 말을 전체적으로 말을 하기 때문에 세부적인 내용을 알고 나야 거의 다 이해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저는 모든 책의 첫 번째 챕터 안 읽어요. 모든 뭐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첫 번째 서론 아예 안 읽습니다. 마지막 순서로 읽어요. 변호사님 그럼 이해가 어떻게 되나요? 다 돼요. 재미가 있는 게 훨씬 중요해요. 내가 가장 끌리고 뭔가 전체적으로 책을 쭉 봤는데 공부하든 그냥 책을 읽든 이 부분이 진짜 재밌을 것 같아요. 이 부분부터 좀 읽으세요. 그리고 다 읽으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정보를 남기려고 노력을 해주세요. 방법을 아는 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내가 몸짱이 되는 방법 아무리 많이 알아도 뭐가 되나 엿길 하나 더 드는 게 낫죠. 하나라도 더 엿길을 들고 사고에 머리에 엿길을 들고 그러려면 책을 한 장이라도 더 읽고 한 장이라도 남기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용을 하기 위해서 자꾸 지식을 써달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 방법 그 자체에 치중하는 게 현실에서 도피하려는 성향은 아닌지 좀 스스로에게 좀 솔직하게 한번 받아들여 주시면 좋겠고요. 첫째는 그래서 재미적인 측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좀 완벽주의를 버려야 된다. 그래서 뭔가 이렇게 깔끔함 이런 것들 결벽증을 좀 지식적인 결벽증에서 벗어나시는 게 도움이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책 읽으실 때 굉장히 좀 깔끔하게 읽으시는 분들이 계세요. 결벽증에서 조금 연장하면은 책에 아무 표시 안 하시고 진짜 줄 하나 안 끊고 눈알로 읽으시는 분들이 계신데 여러분들 머리를 과대평가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머리가 램입니다, 램.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진짜 한 번 들었다 없어져요. 흔적을 안 남기면 까먹을 수밖에 없고 그게 저는 책이 되게 지저분해요. 지금도 제 지금 가방 속에 책을 한 권씩 반드시 넣고 다니는데 그냥 줄 막 꺼요. 막 끊고 옆에다가 막 너무 어려워 쓰기도 하고 이 부분은 너무 개판이야 이렇게 쓰기도 해요. 감정을 솔직히 남겨요. 왜? 그 감정적 맥락이 기억을 강화시켜 주니까. 여러분 책을 좀 더럽히세요. 더럽힌 만큼 내 것이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고 내가 무슨 중고장터 가서 팔려고 산 게 아니잖아요. 책의 내용을 흡수하려고 산 거 아닌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책을 메모장으로 활용해서 자꾸 써보고 곱씹어보고 이 과정을 통해 내가 성장한다는 목표를 조금 더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